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으로 쓰게 된 이야기는 제가 30대 초중반이었던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기 위해서 꼭 존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버지입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참 바쁜 분이셨지만 짬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시는 날이면 어머니와 저에게 줄 꽃다발을 하나씩 사서 들어오셨고, 한가한 주말이면 직접 앞치마를 둘러매고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만들어 주셨죠. 몇 번을 반복해도 음식 솜씨가 썩 좋아지진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맛보며 아버지를 놀렸던 행복한 기억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음식은 충분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몇 명에게 나눠줘야 했을 사랑을 저에게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라고요. 제 높은 자존감은 부모님 덕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행동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미소야, 말만 뻔지르르 하게 하는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 말로만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면 보러 오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네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 먹으러 가자는 말만 하는 남자를 만나서는 안 돼. 지금 당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을 만나. 알겠니?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기에 할 수 있는 말이셨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돼지국밥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동이 트자마자 부산으로 가서 돼지국밥을 사다가 집에 놓고는 출근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어디 가지? 라고 말하면 곧장 나갈 채비를 해서 저와 엄마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셨죠. 똑같은 데를 반복해서 간 적도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찾으셨어요. 어머니에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끝나면 성적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주는 시간을 기다리는 분이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아빠, 누가 보면 대학 입시 시험이라도 치른 줄 알겠어. 우리 딸 고생한 건 다 똑같은데 무슨 시험인지가 뭐가 중요해. 아빠의 이런 팔불출 매력은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빠를 가진 저와 어머니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무탈히 보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저와 아버지의 곁을 떠나셨어요. 정말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자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몸부림 하나 없던 마지막이었죠. 혹시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나 확인해 보았으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에 아버지와 저는 한동안 큰 슬픔에 빠져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 아버지에게는 그 시간조차 오래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슬픔을 감춘 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저와 아버지는 서로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잘하고 저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요. 저는 그 사람과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참고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사람들은 제가 사장의 딸인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도 제가 사장의 딸인 것을 몰랐죠.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저는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토끼 눈을 하고 놀랐습니다. 사장의 딸이라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었죠. 시댁은 저를 매우 예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데도 일이 잘 자라주었다면서요. 시댁 어른들도 저희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쉽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로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영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남자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득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반대 이유는 감이 안 좋아서였거든요. 아버지는 소위 촉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 동물적인 감각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셨죠. 감이 안 좋아서 잘 알아보면 역시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만큼은 아버지의 감이 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남자친구의 다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아버지도 그런 모습에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감을 믿어야 했습니다. 시댁은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며느리 하며 딸보다 저를 챙겼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챙기는 시부모님의 눈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향해 있었다는 걸 왜 저는 그때 몰랐을까요? 잘 사는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오늘은 뭘 들고 왔을까 궁금해하는 그 눈빛을 왜 몰랐을까요? 시집갈 때 아버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죠. 남편과 시아버지 차를 바꿔주고 시어머니에게는 명품 가방에 반지까지 맞춰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들어간 딸의 자취방 비용이 걱정이라는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시누이의 자취방 전세금까지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 자취방 전세금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통장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니 사실상 온전히 제 돈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챙겼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고마움은 옅어지고 아버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서를 통해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걸 보내주곤 하셨는데 비서분이 갑자기 공석이 되면서 명절 선물을 챙기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명절 전후로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선물을 주고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 정도로 미안해하실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약간의 불만이 생긴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선물과 지원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아버지가 명절을 챙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이 되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잡음이 있었어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왜 빈손이야? 뭐가? 장인어른이 뭐 안 보내주셨어? 남편에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네 손은 왜 빈손이냐? 어머님 아버님이 뭐 안 챙겨주셨냐라고요.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얼굴 붉혀 좋을 게 없기에 꾹 참고 말했습니다. 용돈 챙겼잖아. 남편은 제 마음은 전혀 모르고 꿋꿋하게 묻더라고요. 아니, 용돈 말고 선물. 뭐 준비한 게 있는 거지? 지난 명절에 인삼 비싼 걸로 보내주셨으니까 올해는 더 좋은 거야 할 텐데. 우리 엄마가 눈이 좀 높잖아. 이 말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900가지가 넘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냥 빨리 시댁에 갔다가 아버지를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받은 게 많다 보니 제가 친정으로 가는 거엔 아무 말 못 하셨거든요.
남편과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해도 시부모님은 별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명절 선물은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서 오라며 반갑게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제 빈손을 보았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물은 차에 있니? 제가 빈손으로 왔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못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답해드렸어요. 아버지 회사가 좀 바빠서요. 이에 대답하는 시어머니의 말투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딸내미 시댁에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들려보내는 게 말이나 되니? 저는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뭘 그리 서운해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혼내지 않으시니까 어머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댁에 머무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종일관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이후엔 일부러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속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엄마 집 냉장고 바꾼다던데 우리가 좀 보태드릴까? 보태드릴 수 있죠. 하지만 확인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얼마 보탠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걔가 왜 보태? 아가씨도 사회생활 하잖아. 부모님 집 가전 바꾸는 거에 보탤 만한 사정은 되지 않아? 남편은 해맑게 웃었어요. 걔는 아직 애잖아. 남편과 고작 3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애라니. 남편은 제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눈치를 살피다가 한 말은 고작 이것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좀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릴까?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빠 돈은 돈도 아니야? 뭐가 문제냐는 표정으로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돈 많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쉽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야. 남편도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우리한테 100만 원이랑 장인어른한테 100만 원이 같아? 얼마 하지도 않는 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설마 했던 남편의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가 선물을 챙겨주지 않으신 이후로 저는 평상시 시댁을 방문할 때 케이크나 과일 같은 것을 사갔는데 시어머니는 확실히 너네가 챙겨오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다. 사돈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우시니? 요즘 따라 딸한테 쏟는 정성이 덜하시네. 라며 툴툴거리곤 하셨죠. 저에게 쏟는 정성이 덜하다는 말은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너네 아빠가 나한테 이러면 나는 너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틀어져 갔습니다. 시부모님도 그걸 눈치챘는지 저를 건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눈치챈 건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삐끗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 건지 이전의 태도를 지웠습니다. 결혼 초처럼 저를 매우 사랑받는 며느리로 대해주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이 드디어 고마움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암. 이미 전이가 꽤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했고 독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 간호를 도맡으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은 당분간 쉬고 아버지의 간호에 전념하겠다고요. 제가 일을 쉬면 남편 혼자 일을 해야 하고 집안일도 남편에게 치우칠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활비도 다달이 내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쓰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 시누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 미쳤니? 당연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너 미쳤냐고. 지금 우리 아들한테 장인 똥이나 받으라 이거야?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간호는 내가 하는데 왜 남편이 장인 똥을 받게 되는 건지. 무엇보다 어떻게 며느리의 아버지이자 남편의 장인 어른을 두고 저런 말을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병간호하래요? 딸한테 아버지 병간호를 시킨 거면 언니 아버지도 좀 이상하시다. 그치 아빠? 그러게나 말이다. 아가, 나도 딸 가진 아빠지만 난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딸 고생시키는 일은 안 할 거야. 내 생각엔 사돈어른이 몸이 안 좋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싶구나.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두고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먹은 게 있다면 이러면 안 되죠. 처음으로 보는 제 모습에 모두가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큰 소리가 오고 가며 싸우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큰 소리야? 얌전한 애들이 더 한다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있었어? 우리한테 뭐 하나 줄 때마다 이거나 받고 떨어져라. 뭐 이런 생각한 거냐? 우리 아버지가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세요?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매번 신경 써서 들려보내는 선물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부탁해놓고 아버지 병간호한다니까 뭐요? 장인똥을 받아? 신우이도 야 너 하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는 모습이었죠.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암 걸렸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할 노인네 수발들라는 거잖아. 우리 오빠한테. 남편한테 떠넘길 생각 추워도 없었고 한다고 해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어딜 감히 어른한테 대드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날 바로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꾹 참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야 터져버린 것이죠. 아버지에 관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이어갈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이혼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재산을 탐내다니 어이가 없었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쉽게 끝날 문제였지만 아버지도 편찮으신데 금수 같은 인간들과 감정 싸우는 것을 지쳐 이혼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매일이 다르게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 사람들이 조용해진 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치료와 간병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많이 전이가 되기는 했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제 바람이었을 뿐 아버지의 치료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이 삐쩍 마른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삼키던 어느 날 아버지가 힘겹게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로 가서 사장실 책상 왼쪽 서랍 맨 아래를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주소와 사진 하나가 있을 텐데 그곳으로 찾아가라고요. 그곳으로 가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카락이 삐쭉 섰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느낀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부고를 듣자마자 한동안 잠잠했던 시댁 인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이 상속될 것이고 그러면 제 재산이 늘어날 테니 재산 분할할 돈도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정말이지 끔찍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을 기다리느라 조용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저는 별것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벨을 누르니 아빠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 삼촌이라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은 나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딘가 저와 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남자는 그 사진을 보더니 군말 없이 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왜인지 신뢰가 되었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 훌륭한 외관은 아니었는데 남자의 집은 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한 뒤에 차를 한 잔 내오고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누가 주셨습니까? 자기소개조차 생략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심이 크셨겠네요. 위로가 되는 말이었죠. 위로 감사합니다. 잠시 후 남자는 저의 생년월일과 아버지의 생년월일, 성함, 고향 등을 물었습니다. 남자의 말에 대답을 하면 할수록 남자의 표정은 묘하게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을 품은 표정이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묻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항상 하시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고향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남자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길 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고구마와 감자를 훔쳐먹다가 걸려서 동네 어른들에게 쫓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고구마랑 감자 설이라니. 농담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는 얼마나 악동이었는지 온 동네 빨랫줄을 다 끊어먹고 다녀서 마을 아주머니들의 눈총을 샀다는 이야기도 했죠. 남자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윽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아, 아버지는 친구의 연애 스토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마 어릴 때의 일이라 설레었던 감정이 더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남자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친구의 연애요? 네, 친구분이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집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서 키우던 딸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확실치 않다면서 친구분 가족들이 그 여자친구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친구의 연애를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친구의 프로포즈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가슴 아픈 사랑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만나서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여자친구는 쉽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아버지의 친구가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장소가 안개꽃이 흐드러지게 핀 안개꽃 밭이었다고 합니다. 갓 성인이 된 남녀가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 남자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자는 턱을 괴고 있던 손을 풀고는 정중하게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동안 내 얘기를 잔뜩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여기로 보낸 이유를 들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배웅이라니. 저는 남자에게 어떤 말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려 했으나 남자의 표정을 보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거처를 잠시 옮겨야 할 정도였지만
곧 마무리될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 같으니 몹시 초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랬던 이들의 진짜 모습이 이랬다니. 제 안목에 실망했고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가 결정한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야죠. 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아버지 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는 비싼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남자는 점잖은 모습으로 저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결례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네요. 저는 남자와 식사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어요.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남자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난 지 2번째인 사람에게 듣기엔 다소 무거운 주제였으나 남자는 제가 이 얘기를 듣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남자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은 집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자 여자와 야반도주를 해서 살림을 차린 것이었죠. 형과 나이 차이가 꽤 났던 남자는 형을 찾으러 갈 여건이 안 되었고 남자의 부모님은 큰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디 무인도에라도 들어간 것인지 아무리 찾아도 머리털 하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남자는 드디어 형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불행하게도 형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즉시 형이 살고 있던 곳으로 향했고 형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봐,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너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듯 떠났다고 했죠. 이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남자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형에게 딸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그렇게 됐고 형의 아내는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난 거였죠. 남자는 곧장 자신의 조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아이 우는 소리로 동네가 떠들썩하던 때 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이 그 앞을 막아서며 당신은 누군데 남의 애를 데려가냐고 묻자 그 남자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아이 아버지의 하나뿐인 친구입니다. 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죠. 남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수 씨 아버지가 제 형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남자의 말에 따르면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고 남자의 형의 딸이며 제 앞에 있는 남자는 제 삼촌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죠. 아주 적은 확률로요. 그런데 저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 조카를 거두어준 사람이 형의 친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와 남자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저와 남자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제게 삼촌의 주소를 남겨진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홀로 남아있는 것이 걱정되어 평생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었죠. 편찮으신 와중에도 제가 시댁과 싸우고 있음을 알고 계신 것이었어요. 또 아버지가 준 사진은 제 친모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받아들인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에야 제 개인적인 일을 삼촌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삼촌은 시댁 사람들의 행동에 분노했고 재산분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탈탈 털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바로 돈으로요. 삼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부자가 된 이유는 제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이것 또한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친구, 그러니까 제 친부가 친모와 야반도주를 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이 사라지고 홀로 남은 삼촌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당시 삼촌의 나이는 고작 15살. 10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삼촌은 15살이라는 나이에 상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 덕에 장례는 치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실 장지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탓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시름을 앓던 삼촌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 좋은 땅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다면서 땅을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땅 문서를 받자마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눈을 감으면 유골을 아내가 있는 곳에 뿌려달라는 바람이 적혀 있었고 제 아버지가 건넨 땅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삼촌은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찾고 찾아 연락이 닿았는데 아버지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팔아버리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형도 사라진 상황에서 친형만큼 의지했던 제 아버지에게도 냉대를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삼촌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조실부모하여 차별도 받고 불공평한 상황도 많이 겪었지만 앞만 보고 달려오니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했죠. 삼촌은 투자를 아주 큰 규모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준 게 바로 아버지가 건네준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준 땅을 방치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을 높은 값을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아무것도 몰랐던 삼촌은 그냥 그 땅을 팔아버리려고 했지만 계약을 하려던 그 순간 왜 이 땅의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계약을 미루고 알아보니 근방에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무모할 수 있었다고 표현한 삼촌은 그 당시 무리해서 주변의 땅을 샀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시골 노인들이라 웃돈을 조금 얹어주면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땅을 사고 몇 년 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 땅을 처분하면서 삼촌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야. 다 적지는 못했지만 삼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손을 보니 지문도 다 닳아서 없어졌더라고요. 땅을 사기 위해 잠도 못 자고 돈을 벌어야 했고 땅값이 오를 때까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몇 년 동안을 고생했죠. 단순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땅을 준 아버지의 덕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기는 아버지가 준 땅이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돈을 번 건 삼촌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저는 험난하게 살던 시간에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는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은 상처받았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구나. 형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만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준 땅은 형님의 전 재산이었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것이었고 그걸 나한테 준 거야. 그런 분이 나를 매정하게 버렸을 리 없지.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돌려내라고 했을 거야. 그제야 아버지와 삼촌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가 실감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만나러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 질문을 들은 삼촌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어렸고 누군가를 돌볼 여력이 안 됐어. 그래서요? 만약 그때 내가 네 존재를 알았더라면. 삼촌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신음하듯 말했죠. 아마 너와 내가 다시는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을 거다. 삼촌이 조카의 존재를 알고 저를 거두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어딘가로 보냈을 거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너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부담감과 미안함을 짊어지고 살았겠지. 형님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태껏 나를 보러 오지 못하셨던 거야. 내가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과거로부터 얽혀있던 실타래 같은 일들을 다 풀어내고 나니 이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욕심 많은 시댁을 영원히 끊어버릴 순간이 온 것이죠. 저는 제가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삼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정리하자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삼촌과 동행했어요. 때깔 좋은 삼촌의 모습을 본 남편은 멈칫하더니 대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이것 봐, 이것 봐. 너도 바람난 거지? 삼촌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도 라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말을 돌렸어요. 삼촌에게 고함을 쳤죠. 야, 너 뭔데 남의 마누라 옆에 있어? 우리가 이혼한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거든. 삼촌은 어디서 개가 짖나 하는 표정으로 명함 한 장과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소 삼촌일세. 삼촌의 명함을 받아든 남편은 사색이 되었어요. 이상함을 감지한 시댁 사람들이 명함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은 명함을 보고서도 그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삼촌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소네 아버지 회사 내가 재투자하기로 했는데 알고 있나? 영문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시댁 사람들도 남편과 삼촌을 앞에 두고 상황 파악을 하는데 바빴습니다. 남편은 삼촌이 반응을 안 하자 바닥에 무릎을 꿇기까지 했고 두 손을 비비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너 뭐야? 깡패야? 우리 아들 약점이라도 잡았어? 삼촌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귀한 집 딸을 며느리로 얻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히 장인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을 피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삼촌은 준비했다는 듯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몰래 쓰는 정도였지만 사장의 사위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눈을 감아주자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했죠. 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회사가 휘청하는 것이 남편의 눈에 보였고 남편은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장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장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해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겠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쓰러지시자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자마자 저와의 이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금수 같은 인간이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맞았구나.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바로 이혼 얘기 꺼낸 거고 나랑 이혼하면 그땐 뭘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위자료가 있으니까. 남편은 삼촌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세게 치면서 너가 왜 기가 죽어? 뭐가 못났다고? 라고 말한 뒤 저를 쏘아 붙였어요. 너 따위 없어도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아. 별다른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저 사람 저랑 결혼한 뒤에 어머님, 아버님 전부 일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는 용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너만 돈 많은지 알아? 우리 새아가도 돈 많아. 역시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미 돈 많은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대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시댁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이죠. 딱 하나, 새로 투자를 받으면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거라는 걸 아는 남편을 제외하고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 같네. 변호사랑 대화하고 최대한 얼굴 보지 말자.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회사가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와 평생 함께 일해온 실장님 덕분에 큰 줄기는 상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손볼 게 여러 군데 있었지만 실장님과 삼촌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귀찮게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비즈니스 수업이 이렇게 빛을 보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회사에 사표를 냈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아는 사람들이 회사에 많았기 때문에 보는 눈을 생각해서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타났죠.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그 사람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쓰레기야. 저를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다니 시댁 사람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고 저와 다시 결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의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사이에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그 여자 사기꾼이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몰랐다.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안 그랬을 거야. 돈 때문에 며느리를 버렸다는 걸 당당하게도 떠들더군요. 그 사기꾼 여자는 일부러 접근한 것이었어요. 제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을 이용해서 제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기꾼의 계획과 달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노선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한테 뜯어낼 수 없으니 남편에게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내자는 거였죠. 여자는 아주 좋은 것들로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해주는 정도의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까지 착실히 챙겼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비싼 가방까지는 들려주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허영심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돈까지 쥐어주면 어떻게 행동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기꾼은 달랐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여자 기가 산다면서 고가의 물건들을 퍼다 날랐죠. 그 사기꾼에게 홀린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인간들이니 돈을 뿌리는 사람에게 혹할 수밖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기꾼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투자금이 묶인 게 있는데 얼마가 있어야 그게 융통이 된대. 자기 직원이 실수를 해서 융통할 돈도 없이 다 투자를 했다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다니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나랑 합치자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알잖아. 응? 잘하기는 했죠. 처음에만요. 시부모도 마찬가지죠. 잘해줬습니다. 물론 처음에만요. 그리고 그 호의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철판을 깔고 애원하나 궁금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이미 그 사기꾼에게 이미 집 보증금까지 뺏어줬더라고요.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이번 주 안에 해결 못하면 우리 바닥에 나앉아야 돼. 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이젠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름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가져갔어. 정말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위자료마저도 한 푼을 못 받을 테니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건 사실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털어줄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시댁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애원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안쓰러운 마음 하나 안 드는 거 보면 제가 그동안 많이 시달렸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삼촌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삼촌 노릇하면 뭐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당신이 하나뿐인 조카 모른 척하고 살 때 쟤를 챙겨준 게 우리야, 우리.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마당에 우리 착한 며느리를 꼬드겨서 남편이랑 시부모를 버리게 만들어? 당신이 옆에서 거들지만 않았어도 걔는 마음 풀고 돌아오래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신 때문에 우리와 며느리 사이가 틀어졌으니 손해배상을 해라였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때까지 가주기로 했어요. 시누이의 전셋집 보증금은 제 돈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돈까지 사기꾼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씨름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삼촌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이 섰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그 가족들이 돈을 버는 족족 전세금만큼의 돈이 들어오도록 채무 관계를 만들었어요.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을 제외하고 다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는 근 10년이 다다르도록 여태껏 시집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집은 빚더미에 본인도 버는 족족 전세금으로 나가고 있으니 오빠를 닮았는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뻔한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결혼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 알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 편, 삼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요. 그리고 친모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저승에서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친부 곁에 모셨어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형이 도망가는 바람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원망한 적은 없어요? 삼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소와 함께 있던 형의 모습을 기억해. 나는 그 모습이 영원하기를 바랐어. 아마 형이 형수와 함께 도망가서 가정을 꾸리길 내심 바랬을지도 모르겠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